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2,53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보편 관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에도 안도감이 확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조치도 곧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명 측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서 경영진 교체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의 호환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3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속도 조절에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했는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오전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71% 오른 2,535.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76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2,120억 원 매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주가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아 원전 섹터가 부각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79% 오른 731.79에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달러 기조가 지속됐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훈풍으로 하방 압력이 작용하면서 어제보다 2원 90전 내린 1,43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4%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8%,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각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에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 정책 시행을 2월로 미루는 한편 연방정부 각 부처에 오는 4월 1일까지 통상정책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과 달리 비교적 온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만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중국에도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결국 중국에도 향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이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는 우리에게 매우 나쁘다며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 내 이 건조기 생산 물량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 달부터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측은 생산 물량 이전은 언제나 다방면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건조기와 세탁기는 생산이 비슷해 라인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도 멕시코에서 만드는 냉장고를 미 테네시주 크라크스빌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미국으로 이전하면 이 관세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할 때 곧바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치와는 별개로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내 이 하이브리드차 병행 생산과 아이오닉 9 등 이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어제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파가 공공요금에도 미쳤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부터 오르는데요.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그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한국철도공사는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관 기자는 시점은 올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미 재작년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한 차례 150원 인상하고 시내버스 요금도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지하철 요금은 2번에 걸쳐 올리겠다고 예고했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추가 인상을 미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하철 적자를 고려해 기존 발표대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에도 인상하지 못하면 계속 미뤄진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죠. 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 0.3% 올라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등 공공요금 부문이 0.4% 올랐고 농림수산품이 2.8%나 뛰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년 2개월여 만에 1,800원을 넘어섰고 경유도 1,600원대 후반인데요. 국제 유가를 감안하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주택의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소 부지에 한해 우선 공급이 추진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구제책이 나온 건가요? 지난해 민간 분양주택 사전 청약 당지 중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취소 부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당첨 취소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다만 분양가는 첫 청약 당첨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수 유지와 거주기간 충족, 청약 통장 보유 등 의무는 사전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우선권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취소 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 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사업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 취소 사업장 중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뒤 후속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또한 당첨 취소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올해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금 전 취임 후 3번째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가 전망하는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세부안을 확정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며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되
대출 대상과 심사 등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이어갑니다. 이자 부담과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속도나 폭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올해 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비상계엄 등 계속되는 정치 불안으로 추락했던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심리 한파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그동안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조금은 살아났나요? 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91.2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그간의 낙폭을 다 되돌리기엔 역부족한데요.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기대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수가 지난달 100 아래로 곤두박질 친 뒤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등으로 CCSI가 올랐다면서도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장기 평균보다 낮아 소비 심리가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기 전망도 계속 안 좋겠어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87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달보다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건데요. BSI는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1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조업 BSI는 전망치는 반등했지만 비제조업은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보통신과 건설, 도소매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업황 악화가 전망됐습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건 지난 2020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끝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변론 직후에 병원에 들렀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건강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를 권유했고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호소해 구치소에서도 진료를 받았고 의무관 소견에 따라 외부 의료시설 이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탄핵 심판이나 수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를 하는 건가요? 네, 공수처는 1시간 전인 약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3차 시도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강제 구인을 우선으로 두고 옥중 조사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도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 장비,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 기업인 대명손호그룹이 신산업의 동력으로 항공산업을 낙점했습니다. 티웨이항공에 대한 경영권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일단 대명손호그룹은 첫 걸음으로 경영진을 향해 경영 개선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이 TA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면서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TA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에게 경영진의 전면 교체와 함께 유상 증자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요구서도 보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은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 항공 안전 감독에 따른 높은 개선 지시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제안을 통해서는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새 이사회를 꾸려서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으로 합산 지분은 약 30%입니다. 대명소노그룹은 2대 주주인데요. 주력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계열사인 대명소노시즌을 합해 지분 27%가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보유 지분 차이가 3%포인트가량인 상황인데요.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TA홀딩스는 최고 27%, TA항공이 5.6%, 예림당이 11.5% 뛰는 등 관련 주가도 급등세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과 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업계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연구 개발 규모 얼마나 됐습니까? 네, 우선 삼성 SDI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9,860억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500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지난 2023년 전체로 1조 1,000억 원 넘는 돈을 연구개발에 사용했는데 2024년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023년 1조 30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1조 1,0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K온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여력은 부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비슷한 3,000억 원 안팎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배터리 수요 회복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업황은 여전히 어둡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차 수요가 과거보다 정체되면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3사의 4분기 영업이익이 동반 적자를 기록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고환율 장기화에 따라 리튬, 흑연 등 핵심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수입해야 하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어제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나서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대수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황이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KT가 지난해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들어 직원 재배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구조조정 대상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KT 세노조에 따르면 어제 새벽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기술 직군이었던 A씨는 지난해 회사 측의 자회사 배치를 거부한 이후 최근 영업부서인 토탈영업 태스크포스로 발령받은 후 직군 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탈영업 TF는 KT가 지난해 11월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 대신 잔류를 택한 직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조직입니다. 타부서로 이동 금지, 또 1년 단위 근무지 순환 등이 특징입니다. 세노조는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건 경위 및 피해 실태 조사와 차별적 발령 및 조직 관리 즉각 중지, 또 대표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전출과 또 희망퇴직 이후로 내홍이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KT는 지난해 2,800명의 희망퇴직과 또 1,700명의 자회사 전출을 통해서 모두 4,5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회사 전출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회사가 전출을 압박한다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김영섭 대표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현대차증권이 4년여 전에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최근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배상에 나선 다른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늦장 배상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배상을 못 받게 되는 고객들도 있어 불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 기자. 네, 현대차증권 배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증권은 최근 이 피델리스 무역금융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배상해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적 화해 방식의 배상인데요. 증권사가 고객별로 배상 비율을 결정해서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차증권은 2019년부터 이 상품을 276억 5천만 원치 팔았고 환매 중단은 2020년 10월과 12월 만기 때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적 화해로 투자금 대비 배상 비율은 2021년 11월에 무이자 대출로 이미 지급한 50%를 합쳐서 60에서 80% 선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4분의 3 이상은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로 2023년 7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드러났는데도 환매 중단 4년 만에 배상한 거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은 2021년 또 그 이듬해에 배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품을 팔았던 이 한투증권은 2021년 6월에 판매액 233억 원 전액을 모든 가입 고객들한테 배상했고요. 신한투자증권도 판매액 약 100억 원을 그 이듬해 최대 80%를 전원 배상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사적 화해 절차에 앞서서 2021년 11월에 선제적으로 가지급금 50%를 지급했고 지난해 신임 대표 취임 이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 사적 화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제시한 이 배상 비율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다툼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 물질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와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물질인데요. 필터마다 킬로그램당 1.9mg에서 많게는 10.7mg까지 검출됐습니다.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국내에서 공기 정화용 필터에는 사용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유명 전자업체들 공기청정기에서 쓸 수 있는 필터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네, LG전자와 샤오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호환되는 필터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필터 8개 가운데 6개는 LG전자 공기청정기와 호환되는 제품이었고 1개는 위닉스, 다른 1개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에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자들의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등을 내리는 한편 필터 업계에 필터 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적으로 차액 감행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점주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고 또 투썸플레이스 점주들도 소송에 나섭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베스킨라빈스부터 살펴보면 점주들이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SPC그룹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베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이 최근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감행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YK 측은 앞서 1차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외에도 소송을 원하는 점주들이 있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점주 417명은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 계열사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 이어서 투썸플레이스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 감행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매장을 폐점했거나 양도, 양수 예정인 점주를 중심으로 소송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은 1,500여 개에 달합니다.
차액 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 납품 물품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BHC와 교촌, 프라닭 등으로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피자헛은 가맹점에 수억 원의 로열티와 광고비를 부담하게 했던 반면 국내 대부분의 업체는 그 부담이 100만 원 선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나쁘고요. 워스 지역인 둔촌 제2동과 1동, 길동은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공기질도 매우 나쁘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나쁨, 특히 중서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환경부 기준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나쁘겠고 토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깥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